여러분,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전 세계의 모든 금을 다 줄 테니 마음대로 써보라고 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상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번지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인류 역사상 실제로 그런 부를 가졌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길거리에 금을 너무 많이 뿌리고 다니는 바람에 그 지역의 금값이 10년 넘게 똥값이 되어버렸다면 믿으시겠어요? 전설 같은 이야기 같지만 이건 실제 역사에 기록된 만사무사라는 황제의 이야기예요. 안녕하세요. 돈 냄새 나는 역사입니다. 오늘 저희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 압도적인 부가 세상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해요.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셔도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남자 만사 무사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완벽하게 해결되실 겁니다. 시청자분들께 돈의 본질과 투자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드리는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자, 이야기는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아프리카 서부에는 말리라는 거대한 제국이 있었거든요. 지금의 말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광활한 영토를 가진 강대국이었죠. 그런데 이 땅에는 한 가지 아주 특별한 것이 묻혀 있었습니다. 바로 금이에요. 당시 전 세계에서 유통되던 금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 말리 제국에서 나왔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말 그대로 땅만 파면 금이 쏟아지는 노다지 땅이었던 셈이에요. 하지만 만사무사가 처음부터 황제였던 건 아닙니다. 원래 그는 황제의 대리인이었거든요. 당시 말리의 황제였던 아부바카르 2세는 대서양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 했습니다. 그래서 수천 척의 배를 이끌고 탐험을 떠났죠.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네가 황제가 되어라 라는 말을 남기고요. 그리고 그는 정말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연히 혹은 운명처럼 만사무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제국의 주인이 됩니다. 황제가 된 무사는 제국을 확장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땅을 넓히는 게 아니라 무역로를 장악했습니다. 사하라 사막을 가로지르는 소금과 금의 교역로를 손에 쥐자 돈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습니다. 당시 소금은 금과 같은 무게로 거래될 정도로 귀한 자원이었거든요. 금이 넘쳐나는 곳에서 소금을 가져와 팔고 다시 그 돈으로 금광을 개발하는 선순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가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뭔가요? 아마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세상에 보여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만사무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실한 이슬람교도였던 그는 이슬람의 5대 의무 중 하나인 성지순례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찰삼 24년 무사가 이끄는 이 전설적인 순례 행렬이 수도 니아니를 출발하면서 세계 역사는 요동치기 시작해요. 이 행렬의 규모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약 6만 명의 수행원이 그를 따랐다고 해요. 웬만한 도시 하나가 통째로 움직이는 수준이었죠. 그중 1만 2천 명은 황제의 개인 노예들이었는데 놀랍게도 그들 모두가 최고급 비단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들 각자가 들고 있던 지팡이는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지팡이 하나당 무게가 2kg이 넘었다고 하니 노예들이 들고 이동한 금만 해도 수십 톤에 달했던 거예요. 이 거대한 황금 행렬이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무사는 카이로에 머무는 석 달 동안 말 그대로 금을 뿌리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 호의가 오히려 재앙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금값이 폭락하고 경제가 마비되었을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700년 전 사하라 사막을 금빛으로 물들였던 그 전설적인 행렬의 속사정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파헤쳐 보겠습니다. 6만 명이라는 숫자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이건 단순히 군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도시가 사막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았거든요. 무사가 이 행렬에 쏟아부은 정성은 정말 지독할 정도였습니다. 행렬의 가장 앞부분에는 황금 지팡이를 든 500명의 전령이 섰는데 이들이 입은 옷은 당시 중동과 유럽에서도 구하기 힘들었던 최고급 페르시아 비단이었어요. 그 뒤로 수만 명의 수행원이 줄을 이었는데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매일같이 신선한 고기와 과일을 먹으며 이동했다고 합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무사는 이 행렬을 위해 수천 마리의 소와 양을 함께 끌고 이동시키며 실시간으로 식량을 조달하는 말도 안 되는 물류 시스템을 가동했거든요. 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낙타들이었습니다. 80마리의 낙타가 각각 130kg이 넘는 금가루 주머니를 등에 짊어지고 있었는데 이건 무사가 여행 중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일종의 비상금 같은 거였어요. 여러분, 현재 금 시세로 계산해보면 낙타 한 마리가 등에 지고 있는 금만 해도 대략 1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 낙타가 80마리였으니 길바닥에 뿌리고 다니겠다고 챙겨온 용돈만 8천억 원이 넘었던 셈이죠. 이 황금 행렬이 마침내 이집트의 카이로에 도착했을 때 도시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지만 무사가 보여준 부의 규모는 그들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했거든요. 무사는 카이로의 술탄을 만나러 갈 때도 엄청난 예물을 보냈고 시장에 나가서는 상인들이 부르는 가격의 몇 배를 팁으로 얹어주며 금을 쏟아부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금가루를 한 웅큼씩 쥐어줬는데 카이로 시민들은 무사를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황금의 신처럼 떠받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무사가 떠난 뒤 카이로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경제학에서 말하는 통화량의 급증이 실물 경제에 어떤 타격을 주는지 보여주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갑자기 시장에 금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금의 가치가 휴지 조각처럼 떨어졌고, 반대로 빵이나 생필품의 가격은 미친 듯이 치솟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무사가 다녀간 뒤 카이로의 금값은 12년 동안이나 회복되지 못했다고 해요. 부자가 베푼 호의가 오히려 그 지역 사람들을 굶주리게 만드는 독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얻어야 할 투자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무사는 압도적인 현금 자산을 가졌지만 그것이 시장에 유통되었을 때 발생할 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까지는 계산하지 못했던 거예요. 진정한 부는 단순히 돈을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그 돈이 흐르는 생태계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700년 전의 사건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무사는 성지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는지 흥미로운 행동을 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시장에 풀린 금을 높은 이자를 주고 다시 빌리기 시작한 거예요. 시중의 금을 회수해서 금값을 다시 올리려는 일종의 양적 긴축 정책을 펼친 셈이죠. 역사상 최초로 한 개인이 국가 단위의 통화 정책을 좌지우지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사가 정말 위대한 부자로 기억되는 이유는 단순히 금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행에서 돌아올 때 금보다 더 귀한 것을 제국으로 가져왔거든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결정이 어떻게 만리, 제국을 세계 지식의 중심지로 만들었을까요? 자, 그럼 이제 만사무사가 그 엄청난 황금을 쏟아부어 건설하려 했던 진짜 제국, 바로 지식의 제국, 팀북투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돈이 정말 많아지면 사람들은 결국 명예와 문화에 집착하게 됩니다. 무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성지 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단순히 보석이나 비단을 가져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소문난 학자들, 법학자들, 그리고 천재 건축가들을 엄청난 연봉을 제안하며 말리로 스카우트해 왔어요. 그 중에서도 안달루시아 출신의 천재 건축가 아부 이스하크 알 사힐리는 무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팀북투의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팀북투 하면 떠오르는 그 독특한 진흙 사원들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무사는 알 사일리에게 사원을 짓는 대가로 무려 200kg의 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지금 가치로 따지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설계비와 시공비를 준 셈이죠. 하지만 이 투자는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 건축물들이 말리 제국의 품격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되었으니까요. 무사의 진짜 통찰력은 교육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팀북투의 상콜의 대학교를 세우고 전 세계의 책들을 닥치는 대로 사들였어요. 당시 팀북투 시장에서는 책 한 권이 금값보다 더 비싸게 팔리기도 했습니다. 지식이 곧 부의 원천이라는 걸 무사는 700년 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덕분에 팀북투는 르네상스 시기 유럽의 대학들보다 훨씬 더 거대한 지식의 창고가 되었고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의 학생이 몰려드는 국제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40대 시청자분들이 꼭 주목해야 할 비극적인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똑똑하고 돈도 많았던 무사의 제국은 왜 그가 죽자마자 무너졌을까 하는 의문이에요. 사실 무사가 죽고 난 뒤 말리 제국은 급격하게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무사가 일궈놓은 그 방대한 부와 시스템은 오직 무사라는 한 명의 거인에게만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무사의 아들들은 아버지만큼의 카리스마도 경제적 통찰력도 없었습니다. 형제들끼리 왕권을 두고 싸우기 시작했고 그 틈을 타 주변 부족들이 황금의 땅을 노리고 공격해왔죠. 결국 500조 원이라는 상상 초월의 부를 가졌던 제국은 단 몇 세대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교훈을 줍니다. 준비되지 않은 후계자에게 물려준 부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무사는 금을 다루는 법은 알았지만 그 부를 담을 수 있는 가문의 철학을 대물림하는 데는 실패했던 겁니다. 그의 부는 화려한 불꽃놀이처럼 세상을 비췄지만 그 불꽃이 꺼진 뒤에는 차가운 재만 남았을 뿐이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열심히 돈을 벌고 자산을 쌓고 있지만 정작 그 자산을 지키고 이어갈 정신적인 유산에 대해서는 얼마나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끝에서 저는 여러분께 전혀 다른 차원의 부자 이야기를 예고해 드리려고 합니다. 만사무사처럼 전 세계 금값을 뒤흔들 정도의 파괴력은 아니었지만 무려 12대 300년 동안이나 부를 유지하며 우리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가문으로 남은 사람들, 바로 경주 최부자댁의 이야기입니다.
만사 무사가 뿌린 금이 이집트 경제를 10년 동안 망가뜨렸다면 최부자 되기 나눈 쌀은 어떻게 300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가문을 지켜냈을까요?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마라.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그들의 소름 돋는 가훈 속에 담긴 부의 생존 전략을 다음 영상에서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압도적인 부를 가졌던 만사 무사와 지속 가능한 부를 완성했던 경주 최부자. 이 두 거인의 비교를 통해 여러분의 부의 그릇을 키우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 만사무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곧 이어질 경주 최부자 댁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